현대해상 보험조사부 최경환 조사실장님을 모시고 오늘 보험 사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10기를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를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큰 사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사고들을 많이 접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이제 뭐 어떤 뭐 아까처럼 그 서행을 골목에서 분명히 서행했는데 일부러도 쿵 하고 보행인들이 부딪힌 사고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러 다음에 차선 변경을 깜빡깜빡 충분히 자기는 뒤에서 보고 먼 거리에 있어서 차선 변경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와서 들이받치는 경우 그 두 가지 사고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는 사실 100번 얘기해야 여기서는 큰 적이는 없습니다. 단지 블랙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자기가 가입해 있는 보험 SIU 보험조사부라고 평하겠습니다. SIU 쪽에 그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SIU에서 별도로 접수를 받습니까? 네, 사고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상직원한테 얘기하면 보상직원이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 의뢰를 하는 시스템. 내가 들은 보험 회사에다가 보상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거 좀 이상하니까 SIU에서 조사 좀 해달라.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과 직원이 SIU에다가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받아서 다시 이제 우리 고객 가해 운전자분이죠. 선량한 가해 운전자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직접 청취를 하고 또 때에 따라 만나서 이제 들은 다음에 영상이랑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분들의 이제 어떤 뭐 인적 사항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이분들의 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공유가 돼 있어서 보험회사끼리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사부 이제 그 조사하시는 분들만 조회할 수 있는 엄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고 이력이 이제 다수가 공통적인 사고 반복적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건은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약간 좀 인지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SIU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제보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보의 루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험 보상직원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도 하는 게 저희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사귀게 되고 저희 업체 자체가 이제 뭐 렌트카 뭐 공업사 병원 다 뭐 업무가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 보험조사부로 오는 경우도 있고 현대에서 홈페이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손보협비 금융감독원 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걸 선별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라고 해서 다 또 100% 신빙성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촉이라고 하는 거죠. 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와 제보자에 대한 신빙성. 그래서 꼭 제보자를 면담할 때에는 자 이게 허위 제보일 경우는 당신이 오히려 무고죄로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그 동의를 넣고 때에 따라서는 뭐 이제 청취를 해서 녹취를 하고 수사기관에 뭐 익명으로 뭐 진술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거는 내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본 사례 하나 몇 가지 여쭤볼까요? 이거 다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해가지고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남의 도움 없이는 못 움직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장애보험금 청구한 거 있잖아요. 장애보험금이 세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 CSI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병원 치료할 때 그 하반신 마비 치료 기록은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 마비 왔다고 장애보험금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같은 것들이. 하지마비면 사실 움직일 수 없거든요. 남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 타야죠. 화장실 벌떡 일어난다든지. 또 그냥 그것도 있었지만 더 웃긴 거는 2018년도에 사지마비가 됐다고 하는 36살 정모 씨가 있었는데 사지마비? 어머니가 이제 그 보험 설계사인 거죠. 어머니가?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엘리베이터 발로 킵니다. 발차기 기억나시죠? 봤어요. 쓰레기통에서 쓰기고 하다가 결국은 이분들이 21억 원의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21억 나갈 뻔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분들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도 좀 이상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제보가 있었어요? 제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 이상하니까. 쫓아다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승소를 해서 이분이 집 앞에 나오는 걸 경찰관님들이 체포를 해서 좋은 학교로 보냈죠.
승강기를 탄 여성이 다리를 쭉 펴서 손잡이에 올려놓더니 상체를 숙여 신발끈을 묶습니다. 그네도 두 다리를 쭉쭉 뻗으며 능숙하게 탑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마비됐다며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았던 36살 정모 씨입니다. 종종 마비 증세가 있었지만 사고 후에는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병세가 없어도 팔다리에 힘을 줘서 의사까지 속여왔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정 씨 모녀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박창근입니다. 아니 SIU에서 계속 그 사람 장기 관찰한 거예요? 하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더 망원경 같은 걸로? 그렇습니다. 망원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계속 이제 뭐 지켜보고 있다든지 그분이 하는 행동을 계속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용 내가 그 조사한 내용 보니까 저 병원에서는 분명히 치료할 때 하반신 관련된 거 없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 교통사고 때문에 내 하반신 마비 왔다 그러면서 장애보험금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특별조사팀이 저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회식하는 술집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이면서 술 먹는 게 딱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아주 이게 죄를 지면 못 산다는. 아니 왜 보험조사위원들이 회식하는 데 가서 하필이면 술 먹다 걸리냐고. 저도 이거 정말 느낀 건데 2008년도에 이제 업무를 끝나고 이제 우리 구상 그 실장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20대 젊은 친구들이 2명이 딱 앉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막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보험 사기를 내면 이렇게 할 테니까 떨지 말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공모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계속 듣고 있었죠. 귀를 쫑긋하고 이제 오른쪽 귀를 열고 하는데 차량 번호 이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얼굴은 잘 익혀뒀다가 혹시라도 이제 우리 쪽에 그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 좀 지켜보자. 사고 장소는 대충 자기들이 뭐 하더라고요. 사고 장소 메모해놓고 앞에서 약간 뭐 CCTV 없으니까 그쪽 가서 네가 있으면 내가 쾅 때릴게 뭐 이런 부셨는데 결국 우리 보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되고 아니 그래서 남의 보험사라도 제보 좀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번호를 알아야 제보를 하죠. 하여튼 그런 경우처럼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기억이 이제 또 나는 거 있어요. 혹시 우리 김용희 프로파일러 들어봤나? 무당이 그 자기 생명보험 들어놓고 엄청 해먹은 사건.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거 유명한 사건인데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 무속인 정말 그 사건은 정말 놀랬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나 진짜 그때 황당했었거든요. 이건 영화로도 나올 법한데. 영화 나올 일이에요. 예. 34억입니다. 34억. 연관된 게 34억이고 이건 이제 몇 개 들은 거예요, 보험을? 보험이 이게 그때 뭐 그닥 많지는 않았었는데 크게 들었구나. 개수는 뭐 몇 개 아니더라도 크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노숙자를 유인해 가지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킨 후에 죽이고 나서 사체를 이제 이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은 실제로 장례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노숙자인 거죠. 여자죠. 맞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사전에 이제 보험사 2개 보험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34억이에요? 1억 33억 이렇게 34억인데. 그럼 얼마씩 들어가는 거 한 달에요 보험료가? 보험료가 한 500만 원 꽤 많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보험사에 자기가 이제 34억을 이제 가입을 해놓고 그럼 이제 병원으로부터 뇌출혈로 이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받고 나서 시신을 바로 화장해 버렸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숨어 산 집에 가스를 설치하려다가 경찰에 이제 수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음성 파일하고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면 이제 다 그 콜센터에서 그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조해 가지고 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적발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무속인이 좀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부동산 이제 그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평택에다가 이제 원룸을 지어 가지고 한 3층짜리 건물에 세를 받으려고 꿈을 원대하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2층도 못 지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5억 정도 빚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채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는 한탕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친언니, 그다음에 동거남, 그다음에 설계사,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보험 설계사 이제 최 씨라고 하는데 이분한테는 자기 1억 원을 받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원 저기 뭐 탕감해 줄 테니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일단 이 사람은 또 보험 설계사 최 씨를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사채를 또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제 물색 대상을 딱 찾는 과정에 이 무속인이 이제 그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당시에 이제 운전사로 있었던 이제 A 씨라는 그 남자분이 또 이제 가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 씨는 다시 이제 이게 또 이제 구인 건물 냅니다. 무속인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성 두 분이 아주머니가 왔는데 수면제를 이제 탔어요. 타서 이제 한약에 먹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극히 이제 소량이다 보니까 처음에 겁도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좀 세게 가자라고 해서 다시 이번에는 정상인을 하지 말고 죽어도 찾지 않는 말 그대로 노숙자죠. 그래서 이제 영등포 쪽에 있는 이제 여성 노숙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샤워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렇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먹인 다음에 아이 이번에는 10일치 수면제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었죠. 그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옷을 입혀요. 자기 옷을. 무속인의 옷을 입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언니가 등장합니다. 언니가 등장해서 119에 이제 동생이 쓰러져갖고 의식이 없다. 허위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라는 게 무속인이죠. 무속인이죠. 네, 그래서 네. 안 씨 이제 그 언니 말만 믿고 이제 뭐 타살 위상도 깨끗하고 하니까는 그냥 바로 그냥 사체 검사를 이제 발급을 해준 거죠.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2012년 1월 1일 날 그냥 바로 그냥 화장을 해버려서 임증에다 뿌렸어요. 거기에 이제 뭐 관련자들도 와가지고 울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모두 이제 사망 절차 마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2012년 2월 달에 두 곳에다가 이제 사망보험 청구합니다. 그래서 34억. 예, 아니 처음에 1억 원만 먼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간 보는구나. 1억 원을 받아요. 받아서 2,500만 원은 이제 무속인 동생이 갖고 7,500만 원 이제 언니가 다 사체 마무리했다고 자기가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 A 씨가 아까 법률사무소에 있었던 A 씨가 대포폰도 주고 해서 이제 뭐 강원, 강릉, 전남, 보성, 광주 막 돌아다니다가 눈을 막 피해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다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딱딱 걸린 거죠. 아까 이제 집에서 이제 가스 설치하다가 이게 그 경찰관이 딱 잡아가지고 검거가 되면서 4명이 전부 다 구속이. 아니 근데 경찰관이 무작정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 보험사 아까 SIU 쪽에 지금 역할 쪽에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제보도 있고 이제 갑자기 뭐 2번 불입하고 또 갑자기 보험 사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제 수익자도 또 동생으로 또 갑자기 또 바뀌었고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갖고 보험사는 이제 수사견 의뢰했는데 좋은 수사관님을 만나셔서 근데 나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부검을 사람이 그 병사가 아닌데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부검을 안 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 가족 이 뭐 부검을 원치 않는다든지 사체 검에서 타살이 없으면 대부분 또 종결하는 사체 유족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아 근데 좀 엄격해지긴 했어도 그게 저도 CSI에 있었잖아요. 근데 CSI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살임이 또 확인이 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항상 우리가 타살임을 더 의심해야 되고 그때 더 묻히는 사건이 많다라는 맞습니다. 것이 항상 저희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갔을 때 검안을 했을 땐 사실 부검하지 않으면 검안했을 때 나오지 못하는 거고 또 거기 가족들이 원래 병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족이 우린 부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뭐 검사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법 부검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임이 좀 있어야지 그것도 부검이 좀. 아니 근데 요즘에는 병사가 명백하지 않고 오래 장기간 동안 치료해온 어떤 치료 경과가 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갖고 자연사도 아니고. 명백히 어떤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그 증거가 없으면 병원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변사 사건 처리해서 경찰관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는 이거 안 통할 겁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허름할 때 얘기인데 지금은 안 통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CSI 요원들이 실제로 그 검안을 했을 때 뭔가 의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검시관들이 다 같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게 맞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보다는 확실히 더 촘촘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SBS 그 아래 나온 사건 있잖아요. 온수기 가스살인 사건. 온수기 가스살인 사건 사실은 여기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 2009년도에 범인 5명이 그 후배 박모 씨 어린 친구예요. 이 사람한테 그 17억 상당의 보험금 들어놓고 술하고 수면제 먹여가지고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 시켜놓고 그 온수 보일러 가스 해가지고 일산화탄소로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보험금
그 17억 상당 그 예. 청구했던 그 사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한 10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첫 번째는 우리 강원도 태백 아마 마을 주민들이 아마 그 사건 유명한 사건. 태백에 있는 사람들 절반이 아마 처벌받았을 거예요. 이거. 그걸 제가 1번으로 사실은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건 이제 2011년도에 아무래도 이제 그 태백이다 보니까 이제 외곽 지역에 조그마한 마을인데 천천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좀 빨랐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아까처럼 시골이니까는 거기는 2번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집에 가서 나이롱 한 거죠. 나이롱 환자. 예, 그래도 나이롱 환자 가짜 환자인 거죠. 차트 환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SIU 쪽에서도 이게 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면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혐의점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1년도에 한 마을에서 가장 이제 그 관련된 주민들이 관련된 역대 최대 규모인데 한 보니까는 입건자가 총 410명입니다. 410명인데 이게 이제 여기는 병원장, 보험 설계사, 가짜 환자 이렇게 해서 가짜 환자는 주민이죠. 마을 주민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태백 지역에 이제 3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들에서 7명 불구속 입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 현직 보험 설계사들이 한 72명. 나머지 뭔 보험 설계사 그렇게 많아? 많죠. 그 331명이다 보니까 이제 총 합치면 410명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A 보험사 소속에 있는 설계사도 있을 테고 B 보험사 설계사도 있고 여러 명이 또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험 쪽에 종사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기가 이제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뭐 보험 설계사님들이 착하신 분들이 더 많지만 악성인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공업사 렌트카도 또 같이 자기도 이제 오늘 차가 요즘 얼마나 좋게 나옵니까? 고장이 없다 보니까 또 고객을 끌어들여서 같이 또 관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보험 사기가 많이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 피해액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공단 부당 청구한 게 한 17억. 보험사에 140억. 17억 1,000만 원은 그 건보에다 부당 청구한 거는 병원에서 청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치료도 안 해놓고 이제 그 입원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부당 청구한 게 17억 1,000. 보험사 140억은 뭐예요? 이게 그 저희 쪽에 청구가 들어온 거죠. 300명이니까 금액이 크고. 300명이 넘으니까. 이 중에는 이제 우리 뭐 26살 먹은 여성분 K 씨는 본인은 학자금 마련하려고 이제 보드 타다가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7번 속여가지고 그냥 보험사에서 장기보험 쪽으로 4,500만 원 정도 수령한 분도 있었고 또 뭐 다른 63세 남자분은 또 뭐 도박으로 진 빚 1억 원 갚으려고 14번에 걸쳐가지고 또 4,100만 원을 수령했고 어떤 분은 또 일가족 5명이 5년 5개월 2030일 동안 입원한 걸로 해서 2억 5천만 원 수령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그거. 그래서 태백 허위 그 2번 그 보험 사기 사건. 이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동네가 아주 쑥대밭된. 맞습니다. 사건이에요. 시골 분들은 이게 사실은 죄의식이 없죠. 이게 뭐 큰 범죄가 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 최고 큰 마을 관련된 보험 사기였고요. 이건 어떻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그쪽 병원에서 치료비분이 염자인데 너무 막 장기간 입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보험병원에서 말 그대로 삐끗했는데 이 정도면 뭐 통원 치료도 가능한데 계속 입원 치료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인 병원들만 계속 이게 입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자료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됐고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된 거예요. 태백이 아마 인구 5만도 안 되는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죠? 5만 정도 안 되는데 마을 주민 한 400명 이상이 보험 사기 연루됐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전무후무한 일이네고. 뭐 태백이 5만 명이지만 5만 명에 300으로 보시면 안 되고 5만 명에는 A군, B군 막 군이 많고 면이 많잖아요. 점점 들어가니까 굉장히 거의 한 마을이 전체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마을이 되는 거죠. 이게 시골에서 살다 보면 서로가 공유를 해요. 어떻게 하면은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걔는 보험 그렇게 해서 탔대.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이 듣고 그렇게 해요. 걔 보험 탔대 그러면서. 네, 얼마 받았대.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진짜. 조그만 마을의 좀 특징이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느 보험사를 통하면 어느 그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하면은 그 짜고 치고 할 수 있대. 이렇게 공유가 돼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범죄인데 그거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거죠. 이게 뭐 내가 좀 더 사고 나서 좀 더 받겠다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140억을 해먹을 뻔했구만 이게 결론은.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차피 돈 많은 회사도 내가 조금 더 가져간다고 해서. 그건 엄청 착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개선이 돼야 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빼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사실은 가입자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태백 사건 진짜 황당하네. 두 번째는 제가 뽑은 건 이제 뭐 지명을 말씀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불구속이 돼서 큰 처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큰 어떤 뭐 세지나 형사적인 그 범죄보다는 약간 좀 미약하게 처벌받는 그런. 그러면 그 돈은 회수하나요? 회수가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없는 회수하는 이제 그 그래도 소송은 걸잖아요. 하죠. 근데 합의가 되는 분도 있고 근데 안 되신 분은 이제 민사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회수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물어내야지 뭐. 땅 같은 거 압류하고 뭐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먹은 건 당연히 저 오바이트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도 네. 지명은 사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포천 일가족 음독 살인 사건인데요. 이게 그 굉장히 저 북부 쪽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50대 그 주부가 전 남편과 시어머니 현 남편을 음독살해하고 마지막에는 현 자기 친딸까지도 이제 살인 미수에 알고 계시죠? 그 요건을 제가 좀 하나 넣어봤고요. 이때도 보험금 수령액 1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딸까지 이렇게 했다는 건 참 인면수심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2번으로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5월 달에 40대 자기 남편 집에서 사망하게 했고. 네, 맞습니다. 이 청산가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2013년 1월 달에 그 70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도 이 농약 성분 음료 마신 다음에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한 7개월 만에 또 그 아들이 이 아들은 그 시동생 아니죠. 현 남편. 현 남편. 재혼한 남편. 재혼한 남편이죠. 이게. 재혼한 다음에 또 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친딸이잖아. 맞습니다. 친딸한테도 그거 줘가지고 그 딸이 이거 기억나요? 유치장에 자기 엄마 면회 왔었어요. 제가 면회 와가지고 왜 그랬어? 친딸인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처벌 원치 않는다는 더 슬픈 그런 부분이 좀 엄마 왜 그랬어 하고 그리고 이 딸은 아마 청산가리 때문에 이 폐렴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영구 지명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금 미량을 갖다 먹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밀가루에다가 청산가리 섞여서 환을 만들어 가지고 국 끓이고 할 때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이거 이 사건은 저희가 살인 사건에서 한번 취급해야 될 사건인데 이것도 결국은 보험금 목적이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또 이제 SIU 이렇게 하는 업무 분께서 2011년도 이분이 사망금을 보험금 수령했는데 2024 1월달에 똑같은 또 사망 건으로 같은 동일한 이분이 하다 보니까 이상함을 느꼈고 촉이 온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뢰드리고 어떻게 막상 살인 사건 부담스러운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결국은 요 세 가지 사건이 발생되면서 결국 이제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명쾌하게 이거 보험금은 안 나갔죠? 아닙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10억이 나갔어요. 이 사람한테?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저도 눈으로 보진 않았지 뭐 뭐 이렇게 발을 사가지고 뭐 샀다. 자전거 한 대 뭐 500만 원짜리를 타고 뭐 인테리어를 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스키장 맨날 댕겼고요. 의정부의 신세계백화점에 VVVIP 회원으로 활동하신 분 대통령보다 높네요. 10억 나갔죠. 실제로 가족살인이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만약에 그 살인 사건에서 가족살인의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 1%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3%까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유교적 사상도 있지만 이 보험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게 지배적이거든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그게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게 분석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험 관련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조사국이 공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SIU가 권총까지 소지하고 거의 사법권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보험 조사관이나 민간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조사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더 많은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뭐 검찰과 경찰에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런 관리 문제로 몇 번째 지금 뭐 발의는 됐지만 계속 잠자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SIU 업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은 매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뭐 이렇게 뭐 직원 뭐 이게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할 수 있으나 또 이제 이게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을 뭐 근무하고 중간에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정년퇴직하신 분도 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데 막혀 있어요. 젊은이 친구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막혀 있어서 아직까지 뭐 민간조사법이다 뭐 흥신소만 다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그쪽으로 아까처럼 뭐 강압 쪽이다 뭐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절대 절차를 항상 지키고 있고 저희도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극히 일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사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다음에 저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아까 사지마 비행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엘리베이터에서 태권도 2단 옆차기하고 이러다가 그 걸린 사건. 이것도 21억 원 청구했네요. 했는데 승소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적발이 된 사례고 지급되진 않았고 차라리 태권도장을 차렸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발차기잖아요. 아니 아마 나는 이 심리 알 것 같아요. 남들 보는 데에서는 사지마비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 흉내를 내고 댕겨야 되는데 뻐근했겠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남 안 볼, 그치 무지하게 답답했겠지. 근데 남 안 볼 때 앞차기 옆차기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엘리베이터에는 CCTV 다 있는데 맞습니다. 딱 걸린 거죠. 너무 착한 보험 사기범이죠. 그리고 이제 뭔 착한 보험 사기범은 걸렸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기범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강력 사건만 나쁜 놈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기범도 진짜 강력 사건 못지않게 나쁜 놈들입니다. 그 놈들 때문에 그 한 집안이 풍비박산 돼가지고 솔직히 그 뭐죠? 그 제천에서 발생한 사건 연예인 마이크로닷 마을 돈 다 끌어다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한 마을 초토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분들 다 그때 이주를 다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사례 네 번째는 이제 어금니 아빠 다 아실 겁니다. 이영학이 이 건도 사실 제가 주도가 돼서 이영학이는 얼마나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금액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2,800만 원인데요. 사고는 뭐 8회 정도 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지인 간에 사고만 났으면 타인하고 지형하고 아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매형 뭐 이렇게 가짜 사고 낸 거. 그래서 뭐 처음에 2011년 10월 달에 이제 허위 사고로 2번 1,250만 원 정도 수령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거든요. 이게 보험사는 현장에 뭐 다 나오진 않잖아요. 사고 후 헤어졌다고 그러면 사진 찍었냐면 찍었다. 아니 없다. 공업사들이 하면 찍어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금액은 크지 않아서 2,800만 원 이게 수령한 거를 도봉경찰서에서 이게 처리했던 것이고요. 이건 이제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영학이는 언젠가 우리 또 김용희 프로파일러하고 나하고 이것도 다뤄야 될 거고 이영학이는 내가 경사 때 문제 소년으로 그 취급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이거 제보했었잖아요. 이영학이가 그 여중생 성폭행하고 댕기고 뭐 하는 거 방송하면서 제보했었어요. 사례 5번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두천 Y사 주지가 절이죠, 절입니다. 자기가 이제 주지살인 사건. 주지가 자기 아내를 자기 밑에 있는 수도승을 시켜서 목졸라서 살해를 하고. 아니 주지가 마누라가 있어요? 이제 조계종 천태종이 아닌 태고종은 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그쪽이었는데. 2003년도 3월 달에 이제 자신의 아내 명의로 이제 세계보험사에다가 사망보험금 3개를 가입했습니다. 자기 아내? 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7월 정도 지나고 나서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이제 그 자기 그 주지 밑에 있는 그 수도승이죠. 승려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와서 인턴신역으로 이제 그 학업을 하고 있는 수도승이 이제 결국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이는 사망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이 살인죄로 이제 1심에서 둘이 구속이 되고, 근데 또 이제 다시 이 주지는 다시 뭐 값비싼 어떤 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심에서 무죄로 또 풀려나고. 그러니까 시켰다는 게 무죄가 돼버린 거네요. 교사죄는 사실 증거가 이제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도승은 자기가 이 사람이 시켜서 내가 죽였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심에서는 구속이 됐는데 2심에서 풀려났고 그리고 결국 이제 2005년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다시 갔는데 무죄를 또 선고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무죄네? 왜 무죄죠? 살인하고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해가지고 캄보디아로 자기 이제 아들과 어린 자녀, 딸을 데리고 3명이 이제 아예 출국을 해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그쪽에서 어떤 뭐 밀림 쪽에서 뭐 일을 하다가 나무가
나무에 어떤 뭐 신체 발을 다쳐가지고 그쪽에 치료해도 낫지 않으니까 국내에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결국 공항에서 잡혀서 구속이 됐던 것이죠. 아니 근데 뭘로 잡았어요? 무죄로 나온 이 내용은 중간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것도 마침 SIU 활약입니다. ABC에 있는 어떤 이제 그 보험사의 SIU 직원이 아까 제가 다 이게 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 보험사에. 네. 이상한 거죠. 왜 사망 전에 갑자기 3배씩이나 보통은 그냥 뭐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 들고 3개 들어도 그냥 뭐 1억, 5억, 3억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은 뭐 사망보험을 3배씩이나 갑자기 사망만 했으면 이게 3배로 받는 보험금을 특약을 가입을 해버린 거고. 아, 보험 특약에. 예, 특약에. 그래서 이제 이 건을 이제 의심을 갖고 수사 의뢰를 이제 처음에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살인 사건은 이미 이제 무혐의가 났고.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 보험 사기 이 관련해서 이게 이제 2개월의 공소시효가 남은 시점에서 서울청 광수대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갔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 청약서를 다 분석을 하고 근데 대조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대조군이. 그런 과정에 이제 유족 측에서 다시 경찰 쪽에 자기 그 망자가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신도들하고 바람이 나는 것 같아서 인터넷에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다 적어놓은 게 있다. 그래서 쭉 이제 확인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내가 쓰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이 아내의 청약서에 딱 기록이 돼 있는 건데 그게 인터넷에 있는 바람 피운 명단 일치가 일치한 거예요 여성하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건을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는 그 여자를 결국 만나기 전에 이 보험 3개 보험사의 설계사들을 만나가지고 사진 2개를 준비한 거죠. 망자하고 지금 청약서상에 있는 이 여자의 핸드폰의 주인 2명의 사진을 딱 보내니까 망자를 찍는 게 아니고 이쪽을 살아있는 사람을 찍은 거죠. 이 사람이 청약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뽀록이 난 거고 결국에 이제 구속이 2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아내 사망한 거는 결국 그 처벌 안 받은 거네요. 그렇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에서도 보험 사기로만 예 맞습니다. 이거 형은 얼마나 받았어요 이거? 글쎄 이거는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구속이 돼서 아마 좀 열심히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건이어서. 네 맞습니다. 2003년 나왔겠는데?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험 사기면 벌써 나왔지 않겠어요? 지금 2019년인데. 와. 네 그렇겠네요. 이야. 그러니까 저 아내 보험을 특약을 3개를 걸을 때 그 전화 이 아내라고 찾아가서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신도 중에 다른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지하고 그러니까 주지의 내연녀 같은 여자였던 모양이다. 예. 그 여자가 아내 역할을 하면서 보험을 특약을 3개를 가입을 했는데 맞습니다. 공교롭게 아내가 죽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진짜 많은데. 그렇죠. 이게 대법원까지 가갖고 무죄로 끝났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SIU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은 정말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재판에서는 그냥 단지 수도승이 이 주지의 아내를 그냥 죽인 걸로만 그렇죠. 그냥 안타깝게도 사건이 끝나 죽인 건 맞기 때문에 죽인 건 맞기 때문에 처음에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다시 2심에서 15년으로 아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도 나왔을 수도 있겠네. 갑자기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이 사건은 정말 짜증나는 사건이네 이거. 예. 맞습니다. 또 그 살해 6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속인 살인 사건을 했었고요. 네. 살해 7번 요건 정말 전 국민이 다 아는 아마 또 그 아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다뤘던 것이라. 이거 아시죠? 캄보디아 임산부. 예, 이거 좀 한번 좀 다뤄주시죠. 이거는 정말 이건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다뤘을 만큼 정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임신한 캄보디아인 아내죠. 네. 만삭 7개월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와 같이 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상거리역에서 인근에서 이제 남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거죠. 임산부가 그렇습니다. 남편은 물론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을 했고 그런 과정이 우측 갓길에 이제 있는 8톤 화물 차량을 추돌을 한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죠. 근데 조수석 쪽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많이 망가졌고 남편은 일단 뭐 사망하지 않고 일단 구조가 됐고 아내는 물론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건도 처음에는 이제 졸음운전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는 듯 했죠. 근데 이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26개 보험사에 95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예. 95억이요? 정상적인 보험이면 한두 개가 될까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많이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캄보디아인 아내에게 보험을 25개 보험사에 6개 보험사에 총 95억.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그냥 같이 이제 공조를 해서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하는 이 스타렉스 운전자 말이 거짓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충남의 그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제 이거는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숨진 아내 혈흔에서 이제 수면 유도제 성분도 검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수사 착수를 했는데 아니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다고요? 임산부한테서? 네,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 좀 보도가 됐고 임산부는 수면 유도제 절대 못 안 먹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폐쇄로 CCTV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고 분석한 결과 이건 졸음운전을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운전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되면서 이제 이 운전자 그 이 씨의 사고 내용 CCTV를 보니까 사고 나기 전 400m 전에서 이미 상향등을 딱 켭니다. 켜고 그다음에 40m 전에 우측으로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요. 졸음운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졸음하다 한번 들이받는 경우인데 이미 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제 핸들을 조작한 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졸음운전의 경우라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게 운전 조작을 할 수가 없는데 상향등 켜고 그렇습니다. 꺾고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지. 쭉 그냥 간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도 동의를 했는데 거짓 반응이 또 나왔고. 그 이제 운전자분은 이제 아내가 사망하였다면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 막 울고. 근데 마침 또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사고 며칠 후에 이제 만세를 부르는 또 희한한 또 이런 그게 부르는 장면도 복원을 하면서 나왔다. 보도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또 보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SIU 쪽에서 너무 많은 아내한테 사랑을 하더라도 26개는 정상적인 이런 보험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씩 매월 불입을 해야 됩니다. 400만 원. 보통의 경우랑 물론 이분이 뭐 어떤 숫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은 이렇게 번다곤 돼 있지만 어쨌든 26개라는 거는 정상인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건 또 사고 2달 전에도 갑자기 30억 원이라는 담보를 더 크게 사고 났을 때 사망했을 때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금으로 또 납입 가입도 했고 그런 과정에 어떤 그러니까 2달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 30억을 또 추가로 또 이제 가입하면서 더 들었다는 거죠.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제보도 있어서 이분도 이제 역대 2억 원 정도의 제보 포상금도 이제 제보자는 받았고 지금 최고 포상금이 5억이죠. 최고 포상금은 5억 예전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 뭐 이제 10억까지도 규모에 10억까지 줍니까? 보험사에 따라서 이제 물론 규모의 어떤 제보금의 그 퍼센티지 기준은 있으나 정말 뭐 큰 거 같은 경우는 뭐 20%까지도 그러니까 보험 사기 제대로 알고 신고하면 뭐 5억 10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규모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게 아마 최고로 많이 받은 건데 내가 기억하기에 2억 받은 게 그 당시까지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이렇게 받아서 잘 돼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는데 결국은 또 무죄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이제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조치해서. 아니 그럼 이 경우는 98억 그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해야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예. 이 사람이 무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로 어떻게 26개의 보험을 들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편으로는 우리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사망보험금을 너무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6개 보험 10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로또 1등 당첨되는 금액보다도 크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보험금 사망보험금으로 들을 때 다른 보험에 사망보험금 들었는지 여부를 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확인 안 합니까? 확인하죠. 그러니까 확인하는데도 이렇게 중복으로 막 받아줘요? 그러니까 20억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생명보험에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초과가 되면 다른 이제 손해보험으로도 넘어서 추가로 가입은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생보하고 손보가 저 유기적으로 안 돼 있어요? 아니요, 돼 있는데. 에이,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그 자살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담보로 가입하는 일반 그 개개인의 보험금의 담보 최고 한도액을 뭐 5억이라든지 뭐 이렇게 딱 하나 뭐 2개, 3개에서 10억 이하로 줄여주면 정말 많이 이게 이런 건도 줄어들 것 같고. 이건 보험회사들이 지금 로또 1등 당첨이도 20억을 못 받아요.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근데 요건 세금 없이 현금이 다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가 가족 간의 범죄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추측 되게 무서운 추측일 수 있지만 결혼 전부터 이건 계획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아니 만약에 범인이라면 그런데 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건 무혐의 떨어졌으니까 네, 무죄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아요, 말하는데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저는 이거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험회사도 반성해야 돼요. 서로 유기적으로 다 전산 시스템이 돼 있는데 26개 그 보험 실적 올리려고 26개 보험사에 다 가입시켜주고 그게 토탈하니까 98억 되고 이건 보험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억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모로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을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어쨌든 근데 그 판결이 중요한 거죠. 판결이 중요합니다. 판결에서 유죄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무죄가 되면 지급이 다 된다는 거죠. 민사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아마 경우도 싸울 있지만 것 같은데요, 민사로는. 네, 문사적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또 어떤 그 형사적인 부분도 50%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2008년도에도 이제 제가 전주 쪽에 파견 나가 있을 때 남원에서 아마 그 오후 3시경에 이렇게 우리 현대해상 가입한 운전자분이 그냥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옹벽. 그때 당시에 평상시 이분이 다니던 도로이고 뭐 사망한다고 해서 죽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운전자들이. 근데 이분이 사망을 했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보험금 20억이 넘게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오우. 그 사건 이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서에서도 망자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제가 이게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망한 사람은 보험금 얼마 들었느냐 계약 관계도 확인을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한 목숨 바쳐갖고 내 가족들 다 편하게 먹고 살으라고 뛰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사례는 없는데 도봉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 남성분이었는데 이분이 도봉산에서 실족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뭐 유서가 없으니 당연히 경찰에서는 일반 뭐 실족사로 해서 변사 처리를 했고 뭐 타살험이 당연히 없으니 사체 유족에게 인도했고 그런 과정에 이제 보험사 딱 보니 20억이 넘는 거예요. 자, 이분이 한 달에 보험료가 1,800만 원을 불입을 해야 얼마 동안? 이제 계속 매월 이제 그 자기 가입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근데 이분이 더 웃긴 것은 한 번만 딱 불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저희 보험사 쪽은 또 말 그대로 이제 SIO들이 다 자료를 분석했는데 너무 의심스럽다. 경찰에서는 우리가 불리하죠. 뭐 실족서로 이미 나왔으니까 유서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의심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태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이분이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 직업을 물어보니까 자영업, 건설 인테리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1년 전에 폐업을 했어요. 수입원도 없습니다. 뭐 정상적인 사업이 수입도 없는데 한 달에 1,800만 원이면 1년으로 봤을 때 2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인데 그럼 자기 또 써야 되니까 한 5억 이상은 벌어야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험을 가입하고 딱 한 번 불입을 하고 이쪽 도봉산까지 지하철 타고 와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변호사님이 7, 8명이 붙었습니다. 수임료를 받진 않았겠죠. 뭐 승소하면 얼마 받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민사적으로 다퉈서 결국은 저희 보험사 쪽에서 이거는 판사님의 명사가 판단을 받아서 이건 정상적인 계획이 될 수 없다. 보험금 안 줬군요. 고지의무도 됐죠. 직업도 숨겼고 불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게 과연 가능했겠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이겨서 보험금이 지급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지만 여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한 목숨 바친다는 그런 보험 사기가 있더라고요. 다음 사례 8번째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이것도 아실 거예요. 여자친구를
죽이고 낙지 살인 사건. 예,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정말 낙지. 유명하죠. 예. 시간은 지났는데 이런 건도 있구나. 정말 불쌍하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것도 또 무죄났잖아요. 이거 다 무죄난 거. 그 제가 억울해서 제가 아까 화가 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물론 증거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이게 좀 물방망이 아닌가. 이런 내용 하나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뭐 이거 네이버나 이쪽에 뭐 기사에도 실명은 돼 있더라고요. 윤모 씨라고 했는데 22살이죠. 예. 남자친구는 30살. 2010년도 4월 19일 날 새벽 2시 40분에 이제 약간 어시장 근처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두 분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술안주로 먹을 이제 산낙지 4마리를 구매하고 사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3시에 모텔에 투숙을 하죠. 새벽 4시에 모텔 카운터로 이제 남자친구가 막 전화를 합니다. 산낙지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서 좀 숨을 쉬고 있지 않는데 빨리 좀 도와달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119를 신고를 해서 그렇죠. 그쪽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카운터로 전화. 카운터로 전화 무슨 도움을 받을 건지 그래 일단 전화 도움 요청을 해서 남자 직원분이 이제 사고 호실에 올라가서 딱 문을 열어 본 것입니다. 보니까 낙지와 함께 이제 여자가 방 안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기 그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를 업을 수 있도록 빨리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모텔 직원은 그 망자분의 그 몸을 들어서 등에 이렇게 업어주는데 이미 몸이 젖어 있었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럼 사망했다는 방금 먹었으면 몇 시간 지난 거죠. 따뜻해야 되는데 이미 뭐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인근 병원이 불과 1분 거리입니다. 이 후송된 병원이.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산낙지가 기도에 걸려가지고 뇌사 상태로 했고 그 다음 날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월 5일 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 건이.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 망자분의 유족 집으로 월 13만 원이 이제 뭐 납입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뭐 2억 원 정도를 그 유족 측에서 받은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수령한 부분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 건이. 죽은 그 윤 씨 집으로 그렇죠. 당신 딸이 한 달에 13만 원씩 납입하는 생명보험 들었는데 그 수익자는 딸의 부모가 아니고 맞습니다. 남자친구로 됐다는 통보를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한 거죠. 그것도 사망 한 달 전에 3월 25일 날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불과 뭐 한 4월 12일 날이니까 한 뭐 17일 정도 지나서 수익자를 갑자기 남자친구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죽고 나서 5월 13일 날 다시 이 김모 씨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남자친구가 청구하고 그리고 다시 2달 지나고 나서 이제 A은행, S은행 계좌로 이제 2억 51만 원을 이제 지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보통의 우리 그 교수님이나 이게 박사님 보시면 저도 역시 술을 좀 좋아해서 아내랑 먹으려면 같이 이제 산낙지를 갖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통으로 가져가십니까? 잘라서 가져가시잖아요. 잘라서. 이분들은 통으로 4마리를 갖다 그것도 뭐 연포탕이나 낙지볶음에 들어갈 만한 큰 크기의 그 낙지를 이렇게 4개를 통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망자분이 치아가 안 좋아서 4개만 앞니가 있고 전부 다 마모가 돼서 이게 질긴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건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이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건은 최초에 이제 뭐 경찰에서도 검찰로 수사를 계속했는데 뭐 기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묻히는 듯 했는데 방송사에서 이제 결국은 또 요건을 어떻게 이제 알았는지 이제 2011년 7월 25일 날 검찰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김 씨의 어떤 무력에 좀 질식사로 판결이 그렇죠. 질식사로 판결이 됐고 산낙지는 그냥 범행을 그냥 감추기 위한 소도구였지 사망과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처음에 그러면 살해한 이후에 낙지를 입에 넣은 걸로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김 씨한테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뭐 2012년 1월 11일 날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깎이게 되고요. 무기징역 선고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살인 사건을 가끔 이제 국민참여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이 김 씨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식 일반 재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이제 김 씨가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불복을 했고 항소를 했는데 못 받겠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결국 서울 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근데 이 친구 이제 관계를 보니까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망자 전에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애인들을 사귀면서 그 애인들 명의로 막 사기를 받고 뭐 차도 구입하고 하면서 구속도 되고 막 그런 경력이 있다고 막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검찰에서는 잘 넘어갔지만 결국은 항상 대법원에서 이제 또 무죄로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13년 9월 12일 맞습니다. 날 대법원에서 무죄로 종료가 됐는데요. 네. 이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이 많이 개입이 돼서 항상 슬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도 참 오늘 참 방송하기 불편하네. 예. 어찌됐건 이게 뭐 많은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 났으니까. 네네. 뭐 이 남자친구가 뭐 유죄다 무죄다 하는 거는 우리가 추단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쪽으로 보고 수사를 했던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맞습니다. 걸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낙지인데 자 굳이 내가 모텔에 가서 칼질을 해가지고 도막을 낸 다음에 안주를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가. 가볍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 건이 좀 너무 아쉬워서 그 부분 사진도 많이 좀 나와 있던데 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또 하나가 또 있네요. 예, 사례 이제 9번째. 이것도 아마 TV에 많이 나왔었던 건데 네. 중소기업 이제 30대 그 사장이 여직원을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시키고 사물 이제 그 창고로 유인해가지고 둔기로 머리쳐서 이제 살인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아마 금액은 26억 9천만 원을 이제 지급받는 그런 이제 상품. 그러면 여직원 앞으로 지가 돈 내서 보험금을 가입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은 자기 보험을 사장이 잔뜩 들어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이제 자기랑 나이가 같습니다. 이 직원이 사장하고 그래서 이 직원이 이제 숯 관련해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사장이었습니다. 뭐 제트스키 뭐 어떤 뭐 고급 외제차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흥청망청 썼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직원을 불러서 자 이거는 이제 어찌 복지 차원에서 너에게 보험을 가입시켜 줄 테니까 가입을 하자라고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13년 4월 달에 회사 사정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결심하고 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직원은 속였네요. 모르는 거죠. 니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종신보험 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그렇죠. 얘기하고는 이제 보험 그렇죠. 왕창 넣는 거예요. 돈도 내가 내주니까 고마운 거죠. 고맙지 여직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사망할 때 26억이에요? 26억 9천만 원. 27억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또 이제 웃긴 게 이제 이게 사망을 시켜놓고 이게 그 다음 날 이제 방치됐다가 18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한 다른 직원이 발견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이런 과정을 이제 쭉 보험 가입 관계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어떤 뭐 수사관님들이 어떤 촉과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해서 이분이 이제 잡혀서 구속이 된 그런 무시무시한 사고라고 근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건 나면 우리 그 보험 들었는지 여부 먼저 확인하잖아요 요즘. 네. 근데 저는 수령자를 본인이 사인할 때 확인을 못했나요? 아니요. 수령자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동의를 하게 되면 살아있을 때 그래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종신보험을 드는데 수령자가 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의심스러워. 당연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는 정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근데 여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들어준다고 했지만 수익자는 본인이 아니고 사장이라면 의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그리고 수익자는 나다 이게 아니고 그 복지 차원에서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 서명을 하자. 그쵸.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약간 이게 속이는 부분이 있어서 가는 거죠. 아니 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수령하면 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본인들이 그냥 사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령자랑 수익자라든지 자기 명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험을 보면 가입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뭐 지정일인 있고 수령자 여러 가지 굉장히 용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분도 정말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데 복지 차원에서 돈도 내주는다니 당연히 내가 아프거나 어쩌을 경우에 우리 가족이 받게끔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인을 한 거지. 좁쌀만 하면 컴퓨터 다 읽어보지도 않은 거야 이거. 글씨 크기 6 이하로 나온 글씨를 거의 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냥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면 여기 사인하게 되고 저기 사인하게 되고 요즘에는 또 그 글씨가 인쇄돼서 나오죠. 패드로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냥 사인하세요. 그러면 저도 그냥 슥슥 넘기면 맞습니다. 사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길러야 돼. 네, 갑자기 내 보험을 누가 내준다 그러면 이게 참 살벌한 얘기긴 한데 이를테면 이 사람처럼 회사 사장이 야 니네 복지 차원에서 보험 들어주는 거야 이러면서 마치 서비스하는 것처럼 할 때는 그 보험의 수익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맞습니다.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또 사례가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10번째 이거는 동두천에 있는 그 고물상 보험 사기건이었는데 이 건은 이제 업주가 구속이 됐던 그런 사고건으로서 2009년 이제 11월부터 2014년까지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고물상에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일을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이제 어떤 뭐 장애인 2명하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이제 남성분들 뭐 8명 뭐 이런 분들 1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아요. 뭐 담배 한 가. 막걸리 한 병, 막걸리나 사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주고, 막 굉장히 뭐 좀 폭력도 있었고 구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관여되면서 그것도 경기 북부경찰청 수사 2개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아마 12명이 구속됐는데 이거 뭐 자동차 보험 사기도 연관이 돼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서 방송에도 아마 이게 크게 막 냉장고를 열면 막 바퀴벌레도 막 우글거리고 굉장히 좀 보기에 좀 이렇게 찝찝한 위생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험 사기를 했던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고물상에 맞습니다. 고용해 가지고 그들 보험 들어놓고 맞습니다. 그들 대우는 막걸리나 사주고 임금도 안 주면서 이건 역시 똑같은 거죠. 좀 전 건하고 수령자는 자기가 이것도 속은 거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관리하고 그러니까 수익자도 이 사람들한테 무슨 사고 나면 지가 보험금밖에 맞습니다. 이게 박모 씨라고 동천 아시죠? 오래됐죠 이분 그 고물상 운영했던 거 아시네요. 그런 사건. 여기까지 제가 10가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건 좀 보험사가 너무 의심스럽다면 진짜 자기 보험사에 먼저 얘기를 하고 블랙박스가 정말 있어야지 또 경찰서도 또 가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라서 영상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블랙박스는 가능하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전방 좌우는 아니도 전후방 정도는 비출 수 있는 블랙박스 좀 반드시 비치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마디모 프로그램 적용 받으시려면 블랙박스 있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심스러우면 그거는 반드시 보험 설계사나 이쪽에다가 해서 그 프로그램 진행해 달라고 본인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거는 직접 가서 신고 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그 경찰에 가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 네. 그런데 보험 설계사하고 협의할 수는 있잖아요. 사고에 대한 내용이 이런 건데, 그렇죠. 이제 사고 접수가 되면 자기가 담당하는 그 보상 직원이 2명이 정해집니다. 차량을 담당하는 차량 보상 직원, 상대방 운전자나 피해자, 동승자가 담당한 대인 보상 직원. 그럼 둘 중에 아무한테나 한 명한테만 얘기해도 그부 직원들이 저희 이제 그 조사부 쪽에 SIU에 조사 의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건이 사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운전자분이 이런 얘기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고 하니까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사고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고 이력도 확인해 보고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경찰서에 안내도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실은 보험 사기라기보다는 자기의 피해를 과장해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서 영상과 피해 사진 차량을 가지고 가서 담당 경찰서에 사고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이렇게 목을 틀어잡고 나오니까 이거
좀 나는 의심스러우니까 조사해달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요청해야 되는 거죠. 혹시 그 블랙박스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화질 정도는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요즘에 나온 블랙박스는 정말 깨끗하고 이제 간혹 이제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영상은 보이는데 음성 녹음이 안 됩니다. 조금 싼 거겠죠. 두 번째는 음성이 또 다 녹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야, 저 간다 박어 이런 내용도 미리 막 자기들끼리 어떤 보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음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여러 구독자님 중에 뭐 선량하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또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걸 또 사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있어도 불리한 부분을 제출 안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게 저희한테는 이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는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봐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어차피 어떤 그런 기법을 안다고 해서 다 범죄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절대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결국은 보험 범죄는 그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데 있고 맞습니다. 내가 피해자다 사실은 저건 보험회사하고 저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나도 피해자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큰 건 하면 5억 10억 받는 데니까 신고 포상금도 좀 받으시고 아까 뭐 술 한잔 드시다가 옆에서 보험 사기 모의하는 놈들 있으면 잘 파악해갖고 신고해서 신고 포상금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반성하게 된 게 그냥 보험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냥 내 보험 처리하고 말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묻혀가면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요청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3명 중 1명은 보험 사기 이걸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 자체를 하는. 네, 맞습니다. 네? 맞고 또 이제 설사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고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 이제 경찰 관계자님한테 이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호소하고 싶은 건데 아마 우리 박사님도 아시겠지만은 경찰에서는 머릿수가 많은 걸 정말 배점도 크고 그런 걸 해야지 많이 좀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수사 그 기관에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려운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유죄차를 사가지고 20번, 30번씩 사고를 내요. 그러면 그건 아무리 고생해봤자 한 명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점수가 안 되니까 안 하시려고 꺼려합니다. 그런 경찰관들은 처벌해야 돼요. 저건 아닙니다. 그 어차피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라 하더라도 20회, 30회면 건당 점수를 준다면 다음 경찰서에서도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근데 이제 영상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겨우 27명 또 운전자를 전부 다 받으려면 어떤 운전자는 정말 진술을 잘 경찰에 협조를 하지만 어떤 분은 나 연관되기 싫어. 경찰서 관공서 들어가기 싫어. 엮이기 싫어. 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신 운전자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한 명이 20회 30회 하는 건들은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더 많고. 아니 왜 그걸 안 해요? 그거 좋은 건수인데? 수사하기도 편하고 시간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인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해야 결국 다른 건 한두 건 빨리 하는 게 더 10명 5명짜리 하는 게 점수 그런 실적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시스템은 이제 고쳐질 때 됐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경찰에서도 이거는 어떤 실적 평가 내기보다는 정말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가족, 형제, 뭐 부모 다 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정말 잡아준다면 오히려 40건이면 40명의 그 피해자를 구출해 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 내가 분명히 전달하는 어떤 경로로건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이건 반드시 전달할게요. 우리나라도 보험조사국 같은 거 만들어서 아예 공식적으로 아주 그 보험 사기만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기구가 지금쯤은 만들어질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제 그 기관이 있었습니다. 정보합동 이제 그 조직이 있어서 뭐 검보, 심평원, 손보, 생보 있었는데 그것도 금액이 워낙 큰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거는 경찰서거든요. 이런 건데 정말 많은데 묻히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
또 경찰서 같은 경우는 기간이 또 있어요. 네. 보험범죄 사기 방지 특별법을 기획수사 네. 테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몇 개월 내다 보니까 그 기간도 사실은 너무 짧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전담 부서가 정말 생겨서 상시 굉장히 그 업무 취급하라는 예, 거죠.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선량한 소비자들한테도 절약이 되고 깎이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 경찰서 기획 수사는 명과 암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간을 정해갖고 지금부터 보험 사기 단속 기간 그러면 보험 사기만 해. 다른 사건은 아예 안 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명과 암이 있는데 또 그렇게 기간이라도 정해가지고 집중 한 번씩 해야지 또 줄어드는 경향도 있기는 하고 참 어떤 면에서 이제 딜레마이기는 한데요. 예. 저는 아까 그 얘기가 정말 와닿았어요. 그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그래 뭐 한번 걸리면 말고 뭐 안 걸리면 좋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철저하게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고 또한 이 뭐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이 보험 사기도 정말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이런 그 범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고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 관련된 것도 우리 그 국민들이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요. 보험 사기를 안 당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그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글쎄요.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처음에 너무 현장에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내 차에 이렇게 블랙박스 반짝반짝이지 않습니까? 네. 가리키면서 나 있다. 정말 너무 억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경찰서 사고 접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대응해야지. 어우 내가 정말 100%니까 무조건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하게 나가면 그 사람도 더 강하게 나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더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험 사기범들이 많기 때문에 문신이 있다고 해서 물론 겁에 질리는 주부들은 많겠지만 정식으로 경찰서에 그냥 일일이 신고해서 사고 접수 안 하더라도 처리 안 하더라도 일단은 경찰관이 온다면 조금은 더 그 상대방 분들도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정식으로 그냥 사고 접수를 해서 SIU 쪽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1위에 바로 잡지 못할지언정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기록이 다 프로그램에 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공동조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동조사를 수사기는 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추돌 사고 같은 게 빵 나면 우리 길거리에서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치는데 그때 뭐 사진 촬영하고 뭐 이럴 때 어떤 정도 장면으로 찍어두면 좋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사고에 대한 파손 부분만 찍는 것보다는 파손 부분은 당연히 크게 확대해서 찍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나오는 얼굴도 다 찍어주면 좋습니다. 얼굴? 사진 상대방 얼굴들. 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반복하게 이제 반복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이제 이름 주민번호 대부분 이제 일치해서 검거는 되지만 당시에 뭐 상황 뭐 이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차 찍는 척 하면서 그 사람 찍어두는 게 좋다는 거죠. 차 찍는 거라 어차피 다 찍어겠죠. 대놓고 찍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사고 현장 출동하는 우리 이제 그 직원분들한테 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파손을 찍었는데. 다른 부분에 갔을 때는 이 사고로 또 파손이 기존 파손인데 또 들어오는 경우가 사진에 또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원래 망가진 거를 계속 재탕 삼탕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 사진에 3명 있었어요. 근데 얘 4명이 청구더라. 나 차에 4명 타고 있었다. 끼워 넣기. 또 그렇게 적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진은 이제 초동 조치나 피해자분들이 간혹 이제 현장을 찍을 때 그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녹음도 괜찮죠? 좋죠. 대화하는 거 나는 그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참 녹음을 권장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데 맞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요즘에 휴대폰에 녹음 기능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녹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분쟁이 야기되면 그냥 녹음하라고 좀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몇 번 말씀드리지만 녹음은 몰래 제3자 그 녹음하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지만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이
있고 내 목소리가 섞여 있으면 그거는 그 법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 그냥 녹화 녹음은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사고 현장에서 어떤 가해자 피해자가 일방적인 부분이 녹취하는 상관이 없는데 현장에는 3자 견인기사가 뭐 녹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건 정말 위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저 박사님 말씀처럼 본인을 방어하는 부분에서 사진도 찍고 뭐 녹음도 한다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수사기관에 갈 적에도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들에서 유죄, 무죄 판단 나는 것의 기준들이 다 객관적 증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 아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진짜 보험 사기 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맨날 뭐 살인 사건 관련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뉴스에 나오는 정도에 대해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사례들도 진짜 뭐 운전자 바꿔치기 아니면 자차 조그마한 것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보험 사기구나라는 것들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 자세라든지 블랙박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거 오늘 우리 저 최경환 그 조사실장님 하나만 약속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전문가들을 모시면 반드시 약속받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보험 관련돼 가지고 좀 엮이고 얽히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 메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 받아서 좀 자문 같은 거를 의뢰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거 좀 성심성의껏 도와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우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출연한 죄로.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보험 때문에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프고 좀 골치 아픈 사안이 있으면 메일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문 받아가지고 전달해드리고 뭐 해결해드린다고 그 장담할 수는 없고요. 자문 정도는 언제든지 의뢰받아서 좀 전달해 줄 테니까요. 또 이거 우리 메일 불나면 안 되는데. 손을 지금 초조하게 아이고 저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가급적이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보험사마다 저와 같은 내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험사는 해당 보험사에 하시고 현대해상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현대해상 분들 전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타보험사까지 제가 한다는 거 주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타보험사는 뭐 우리가 그 요구하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저희 구독자들하고 약속하셔서 오늘 부담만 가지고 돌아가셔서 땀 뻘뻘 흘리고 오셨는데. 그럼 여기서 또 마무리할 것 같아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